만약 남편이 쓴 메모 3줄 때문에 오늘 당장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를 한번 안아볼 기회도 내 짐을 챙길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1930년대 일본 여성들에게 이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살 이 남편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무려 70%에 달했거든요. 부모가 정해주면 군말 없이 따라야 했던 시절, 국가가 국민의 마음속까지 지배하려 들었던 그 잔인한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혼 얘기부터 해야 하는데요. 당시 이혼 제도를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그 메모를 미쿠다리한이라고 불렀는데 이름 뜻이 3줄 반이에요. 진짜로 그 정도 길이밖에 안 됐습니다. 남편은 이 짧은 편지 한 장으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7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여자 탓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고, 시부모 마음에 안 들어도 쫓겨나고, 아프면 그것도 이유가 됐어요. 질투를 해도 안 되고, 게으름 피워도 안 되고, 심지어 수다를 많이 떨어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랑이 식었다는 건 이유가 안 됐어요. 1908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걸 이혼 사유에 넣자고 했다가 바로 거절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 결혼이랑 사랑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여자가 이혼하려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집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정신병에 걸려야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서는 안 됐고 아버지나 오빠를 데리고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둘이 합의하면 이혼할 수 있게 됐는데 생각해보세요. 모든 권력을 남편이 쥐고 있는데 여자가 뭐라고 반대를 하겠어요. 이혼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엄마는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일본에는 이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해는 그냥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핏줄이랑 재산, 조상이랑 앞으로 태어날 자손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쪽 이해에 속했고 엄마는 그냥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 취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아이를 못 데려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엄마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제국시대 일본에서 이해는 사회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재산은 개인 거가 아니라 이해 전체 거였고 가족 구성원은 무조건 이해를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게 사람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사람을 논밭에 비유하는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논을 갈다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갈고 또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갈고 이렇게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가문이라는 기계의 부품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남자랑 여자의 위치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여자는 집안의 모든 남자보다 아래였어요.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 하고, 딸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하고, 여동생은 오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식은 부모 결정에 절대 반대하면 안 됐고, 특히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결혼이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이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68년 전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거든요. 특히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는 연애가 꽤 자유로웠습니다. 젊은 남녀가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었고 부모가 중매를 서더라도 당사자 의견을 어느 정도는 들어줬어요. 심지어 결혼 전에 관계를 갖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요바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건 밤에 남자가 여자 집을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만남은 보통 잠자리로 이어졌고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건 부모들이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일부러 딸을 문 가까이에서 재워서 남자가 찾아오기 쉽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하면 결혼이 거의 확정이니까요.
꽤 많은 부부가 이런 식으로 맺어졌고 본인들 선택이랑 부모 승인이 같이 작동하는 나름 균형 잡힌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일본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기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원래 무사 계급만 하던 정략 결혼이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퍼졌어요. 무사들한테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거래였고 경제적 동맹이었어요. 유럽 귀족들이 그랬듯이 가문 이익을 위해 자녀를 결혼시켰죠. 새 정부는 이런 무사 방식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해를 일본 사회의 법적 기초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요바이 풍습은 점점 천하고 야만적인 거로 취급받았어요. 연애 결혼은 위험한 생각으로 찍혔고요. 화가 나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듯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똑같이 어리석다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속담 중에 감정에 휘둘려 만난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연애 결혼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줘요. 1900년대가 되면 거의 모든 결혼이 중매 결혼으로 바뀌었고요. 1930년대랑 40년대에는 무려 70%가 당사자 의사 없이 부모가 정했습니다. 결혼 과정은 완전히 비인간적이었어요. 부모들이 중매쟁이를 통해 상대방 집안이랑 협상을 벌였는데 집안 지위랑 재산, 건강 상태 같은 걸 따졌지 정작 결혼할 사람들 의견은 거의 안 물어봤습니다. 협상이 어느 정도 되면 미아이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건 서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비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자리였죠.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양쪽 부모가 상대를 품평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커플은 미아이에서 서로 한마디도 못 해보고 결혼이 정해지기도 했다고 해요. 첫 만남이 괜찮으면 몇 번 더 만나게 해주기도 했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항상 부모한테 있었습니다. 결혼 나이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처음에는 여자들이 10대 중후반에 시집 갔는데 1900년대 초에는 평균 23살까지 올라갔어요. 남자는 원래 신부보다 나이가 많았고 평균 나이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25살 넘어서 결혼 안 한 여자나 30살 넘은 총각은 사회에서 문제인 산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처음에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신부가 신랑 집으로 이사하면 끝인 경우도 많았어요. 부잣집에서는 드레스랑 가재도구를 지참금으로 주고받는 행사가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였죠. 근데 1900년에 황태자 결혼식이 크게 열리면서 신토식 결혼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신사에서 신토 성직자가 진행하고 부부가 술잔을 나누면서 서약하는 방식인데 재밌는 건 이 전통이 원래 있던 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새로 만들어진 거라는 점이에요. 이 결혼식은 도시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자 인생은 완전히 남편 집에 종속됐어요. 가족 서열에서 며느리는 맨 아래였습니다. 남편한테는 당연히 복종해야 했고 시부모한테도 절대 복종이었어요. 할 일은 집안일이랑 아이 키우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먹고 살려고 일하러 나가는 여자도 많았지만 여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언제나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필요한데 결혼 안에서의 잠자리는 철저히 의무였습니다. 근데 남자랑 여자한테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첩을 두거나 기생집을 드나드는 건 흔한 일이었고 별로 욕먹지 않았습니다. 성적 쾌락이랑 아이 낳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가 두 가지를 다 아내한테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아내는 달랐어요. 여자의 정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핏줄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남자의 사생아는 필요하면 양자로 들여서 후계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다른 남자랑 낳은 아이는 절대로 정식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람 피우면 엄청 심각한 문제였고 심지어 다른 남자랑 얘기만 해도 의심받고 벌받을 수 있었어요. 1908년 전까지는 남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법적으로 괜찮았습니다. 1908년 이후에도 간통은 여전히 이혼 사유였고 여자한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남자 바람은 그냥 넘어가면서 여자 바람만 엄벌했던 이 이중 기준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혼법이 바뀌어서 이혼하기가 더 쉬워졌는데 오히려 이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학교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공교육이 퍼지면서 정부가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을 어린애들한테 심어줬거든요. 강한 가정이 강한 나라의 기초다. 이런 메시지가 교과서에 가득했습니다. 1910년에는 90% 넘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는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문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면서 자랐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 불행해도 이혼은 생각조차 못하게 된 거죠. 제도는 자유로워졌는데 사람들 마음이 더 꽉 막혀버린 셈이에요. 결혼 밖에서도 성이랑 사랑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은데요. 원래 일본은 성적으로 꽤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유럽이나 중동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도 혼전 관계도 매춘도 크게 문제사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방성이 줄어든 건 서양 영향 때문이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성적 규범이랑 우생학 사상이 일본 사회를 점점 보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춘이 대표적인데요. 일본에서 매춘은 오래된 합법 사업이었어요. 결혼한 남자가 기생집 가는 건 흔한 일이었고 형편이 어려운 아버지가 딸을 유곽에 파는 것도 크게 욕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1912년에 보수주의자들이 매춘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어요.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게 이유였죠. 근데 매춘이 너무 뿌리 깊어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메이지 시대에 매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차선책으로 규제를 택했는데 허가 안 받은 매춘을 불법으로 하고 창녀들 근무 조건에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게 매춘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는데 아마 이게 정부가 완전 금지를 안 한 진짜 이유일 거예요. 여기서 위안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930년대랑 40년대에 점령지 곳곳에서 여자들이랑 어린 소녀들이 일본 군인들한테 조직적으로 성폭행 당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민간인 강간을 줄이려고 군인 전용 유곽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반대 결과를 낳았어요. 끔찍한 성착취를 제도화해버린 거죠. 위안부는 제국 일본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동성애도 탄압 대상이었는데요. 사실 일본은 원래 수백 년 동안 남자들 사이 동성애에 관대했어요. 난쇼쿠라는 말이 있었는데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옛날 문학에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무사들 사이에서 동성애 관계가 많았는데 고대 그리스처럼 나이 든 남자랑 젊은 남자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유명한 전국시대 무장 오다 노부나가랑 그의 어린 시종 모리 란마루 얘기가 있는데 둘 관계가 정말 성적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후대 소설이랑 연극에서는 거의 연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서양 영향으로 동성애 억압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성관계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거기다 동성애가 남자를 나약하게 만든다는 서양 편견까지 더해져서 정부가 1872년에 동성애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은 별 효과가 없었고 1880년에 폐지됐어요. 법적으로는 다시 합법이 됐지만 동성애는 나라에 해로운 거라면서 문화적으로 계속 억압받았습니다. 근친 결혼도 국가가 통제하려 한 건데요. 메이지 유신 전 일본에서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아주 흔했어요. 어떤 마을은 근친 결혼이 너무 많아서 피가 섞인 마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입니다. 19세기 후반에 과학 지식이 퍼지면서 정부가 근친 결혼의 유전적 위험을 알게 됐고 이걸 줄이려고 했어요. 아이들 건강이 안 좋으면 나라 힘이 약해진다는 논리였죠. 대도시에서 위생 전시회를 열어서 근친 교배 위험성을 알리는 전시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고 1940년에도 전체 결혼의 5% 정도가 친척 사이, 대부분 사촌끼리의 결혼이었어요. 제국시대는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서 끝났지만 그 영향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1999년 조사에서도 결혼식 절반 가까이가 신토식이었고 이혼법은 그때 이후로 계속 여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왔어요. 근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제국시대 전의 개방성을 아직 못 찾았고 선진국 중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요즘 일본은 심각한 저출산이랑 결혼 기피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또다시 정부가 국민들 사생활에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제가 아니라 장려 방식이에요. 결혼이랑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효과는 별로입니다. 어쩌면 150년 전에 국가가 사랑을 억누르려 했던 그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일본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세 줄짜리 메모로 인생이 끝나던 시대는 같지만 그 시대가 남긴 그림자는 아직도 일본 사회를 덮고 있어요. 국가가 침실까지 지배하던 시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랑을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 사랑 자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미래에 결혼이랑 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답이 과거의 억압에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